동규가 남해섬에서 여수로 이사를 온 것은 1948년 봄이었다. 한 끼 밥도 배불리 먹을 상황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끼니 걱정이 일상의 화두였다. 그 무렵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성리골 속처럼 두려운 공간도 없었다. 금순이는 건수영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음에? 점잖은 손님이 왜 그래? 그 더러운 손목댕이 어디다가 함부로 들이대냐 그 말이여. 우리 금순이 엉덩짝 슬슬 만졌어 안 만졌어? 천하의 못된 놈,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아니냐. 그리고 내가 왜 이거 시장 바닥에 나온지 아냐? 우리 자식들 공부시켜갖고 네 같은 민족의 배신자 때려잡게 헐랐고 국시장사 한다. 어쩔래? 문제의 그 총소리를 접한 것은 동규가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등잔에 불을 켜고 막 숨을 돌릴 때였다. 총소리가 분명한디? 이 신새벽에 훈련을 할 리는 맘먹었고 뭔 사건이 터져도 크게 터졌는 게라.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시종 작가님의 만성리골 준비했습니다. 중편 소설인데요. 백시종 작가님은 1966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동화 꽃마음으로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1975년 망망대해로 제1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하시고 2021년 여수의 눈물로 세종문화상 예술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많은 수상력과 작가의 자세한 소개는 설명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규명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서간을 지닌 역사가에 의해 재해석된다고 하죠. 백시종 작가님은 2020년 장편소설 여수의 눈물에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역사책에서 만날 수 있었던 1948년 10월의 유혈 사태를 여순 항쟁 사건으로 재평가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만성리골은 소설의 주인공 서동규가 남해섬에서 여수로 이사온 바로 그 1948년 봄에서 기인합니다. 세계 해양 엑스포를 여수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중국 상하이와 경합을 벌여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성리골, 백시종. 새천년을 맞은 어느 해 가을, 동규는 중국 상하이를 여행 중이었다. 6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해양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무려 12나라, 12도시가 신청을 했지만 마침내 2도시만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때였다. 그처럼 12도시나 신청할 정도로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해양 엑스포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 얼핏 월드컵이며 올림픽 같은 요란하고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더 우선일 것 같지만 해양 엑스포만큼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행사가 없다는 게 경제 해설가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막말로 해양 엑스포 개최권만 따내면 그곳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유명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실제로 세계의 항구 도시로 이름난 암스테르담이며 뉴욕이며 런던이며 마르세유며 리우데자네이루며 오사카며
함부르크 등등이 세계 해양 엑스포를 거쳐 유명 도시가 된 케이스다. 치열하고 촘촘한 예선을 통과한 최종 2도시 중에 한 곳이 상하이였다. 동규는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입이 쩍 벌어졌다. 우선 그 규모에 놀라웠고 높이에 압도되었으며 활기찬 도시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 주눅이 들었다. 상하이와 최종 경합을 벌이는 영광스러운 상대 도시가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여수였던 탓이다. 한마디로 상대가 되지 못했다. 우선 개최기간 반년 동안 찾아올 공식 예상 손님 100만 명을 소화해야 할 별 5개짜리 특급 호텔만 해도 상하이는 도합 100여 군데가 넘는데 반해 여수는 겨우 한 곳, 그것도 지금 막 신축을 시작한 수준이었으니 어찌 비교 자체가 가능하단 말인가. 임기를 1년 앞둔 김대중 대통령이 작심하고 안 그래도 뒤처진 호남 발전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프로젝트가 세계 해양 박람회 여수 개최였다. 호남 출신 대통령의 원대한 꿈이었다. 이른바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최권만 따놓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신의 한 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이고 호남 발전 그리고 작은 어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수를 국제 항구도시로 한순간에 격상시키는데 그보다 더 좋은 묘수가 어디 있겠느냐 시기였다. 그 무렵 동구 역시 여수 객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다. 채붉은 동백꽃이 피고 지는 아득한 오동도며 그림 같은 돌산 섬들이며 아직은 한적하지만 아름답고 오묘한 해안선이며 그리고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진남관이며 그 무엇보다 싱그럽고 풍부하고 기름진 해산물이며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데 막상 중국의 최대 항구 도시인 상하이를 여행하며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 혼자 펄썩 주저앉고 만 것이다. 상하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컸고 반대로 여수는 너무 작고 소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규는 여수가 최종 개최지로 남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모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염원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도 그러했지만 동규 역시 이번 해양 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두 주먹에 힘을 가하며 혼자 다짐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내리 속에 꼭꼭 숨어있는 저 캄캄한 절망 속에 비스듬히 그리고 피곤하게 늘어져 엎드린 시커먼 여수가 세계 해양 박람회로 하여금 칠 끝낸 새집처럼 밝고 맑은 항구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여수는 상하이를 이기지 못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동규가 남해섬에서 여수로 이사를 온 것은 1948년 봄이었다. 우리 나이로 6살이고 달력 나이로는 5살이었다. 동네 이름이 공화동이었다. 여수역도 있었고 외항선이 드나드는 부두도 있었다. 명색이 푸르른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였지만 해안 쪽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다. 길이 없었다. 가시철망 울타리 탓이었다. 그러니까 동네와 바닷가 사이에 여수역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었다. 멀리 서울과 이리 순천을 오가는 전라선의 끄트머리 지점이었다. 꽥꽥 소리 지르며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널브러졌다가 다시 꽥꽥 소리 지르며 어두운 만석리 굴 속으로 서둘러 사라지곤 했다. 허허 벌판 공터에 폐기 처분된 열차들이 벌겋게 녹슨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앞으로 울타리가 쳐 있었으며 양철판 출입금지 팻말이 여기저기 헐겁게 붙어 바람이 불 때마다 쨍그렁 쨍그렁 음악 소리를 냈다. 공터에는 폐기 처분된 열차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었다. 검은색 석탄가루도 산처럼 쌓여 있었고 드문드문 창고 건물도 서 있었다. 일본 강점기 때 새겨진 회사 마크가 그대로 부착된 건물이었다. 하나같이 석탄재를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옆으로 배가 닿는 수심 깊은 선착장이 자리 잡았지만 그 흔한 고깃배나 크고 작은 여객선이 이용하는 아기자기한 부두가 아니었다. 하나같이 수천 톤급 화물선만 입항했다 출항하는 외항 부두였다. 그래서 늘 조용했다. 인적이 많지 않았다. 아니 숫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놀만한 공터도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고 나가는 모래밭도 없는 황량한 바닷가였다. 여기저기 어른들 키보다 훨씬 큰 철문 틈으로 보이는 바다가 그렇게 짚으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게 손짓한다 해도 요지에 자리 잡은 경찰 초소며 실제 총을 들고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군인들이며 아이들이 함부로 접근할 장소가 아니었다. 동규는 그렇게 엉색한 곳에서 6살 긴긴 여름을 보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같이 그를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고픔이었다. 어른들 얘기 들으면 동규처럼 먹는 것을 밝힌 아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상에 오른 것 중에 비위에 맞지 않아 고개를 저었던 음식이 있을 리 만무했다. 뭐든 없어서 탈이 없고 양이 적어 탈이었다. 늘 부족하기만 했다. 집 근처에서 훤히 보이는 바닷가로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어도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가 태어난 남해선 바닷가는 먹을 것이 지천이었다. 꼬챙이나 주머니깔 하나면 배고픔에서 금세 벗어날 수 있었다. 넓은 모래사장과 자갈밭은 아이들의 훌륭한 먹거리 창고였다. 바위에 다닥다닥 붙은 참고둥이나 뿔고둥이나 홍합 따위는 꼭 익혀 먹어야 먹을 수 있었지만 물속에서 그냥 주워내는 해삼이나 바위의 껍질을 부득부득 갈아 없앤 다음 입에 넣는 뽀드레기나 뾰족한 돌로 으깨기만 하면 곧바로 속살이 드러나는 굴은 달랐다. 익힌 것보다 오히려 날 것이 더 달콤하고 향기로웠다. 어디 그뿐인가. 모래밭을 파내고 잡은 개불은 또 다른 별미였다. 바닷물에 대충 씻어 그대로 오도독 오도독 씹는 짭짤하고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그것을 과연 뭐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길게 자란 길피도 마찬가지다. 파도에 밀려와 자꾸 쌓이는 뿌리 부분을 통째 씹을 때 번져나오는 그 신선한 달콤함이라니. 굳이 집에서 많이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가 불렀다. 식탐을 부릴 이유가 없었다. 먹을 것이 적다고 짜증 부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보챌 까닭은 더더구나 없었다. 한데 항구도시 여수는 그게 아니었다. 약속된 직장만 믿고 그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예상이 빗나갔는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빈손으로 귀가했다. 그래서 집에는 늘 먹을 것이 없었다. 이제 막 출산한 동생까지 딸린 어머니도 못 먹어 얼굴이 탱탱 부어오를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부항이 들었다고 했다. 비단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그 무렵 대부분 산모들이 다 엇비슷했다. 산모라고 해서 흰 쌀밥에 미역국 따위 특식은커녕 한 끼 밥도 배불리 먹을 상황이 아니었다. 사회 전반이 그러했다. 아무리 손을 벌려도 잡히는 것이 신통찮다고나 할까. 말 그대로 끼니 걱정이 일상의 화두였다. 웬만한 집 말고는 양식을 가마니로 쌓아두고 사는 집이 드물었다. 가마니까지는 아니라도 쌀독에서 퍼내어 밥을 짓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봉지쌀이 대세였다. 그것도 밥대를 몇 시간 앞두고 기적처럼 습득한 작은 봉지쌀로 끼니를 이었는데 더러 그때까지도 구해지지 않을 경우는 영락없이 쫄쫄 굶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균의 집도 예외일 수 없었다. 쌀봉지에 생고등어 한두 마리 새끼줄에 질끈 묶어 의기양양하게 귀가해야 할 아버지가 축 늘어져 엉금엉금 들어서면 아, 오늘도 허탕이구나. 동규는 풀썩 주저앉곤 했다. 내내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물리고 있던 젖을 떼어내고 부스스 일어나 앉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했다. 내일은 세탁소 일자리 얻을기라. 정말이라 그마. 진 아지매가 내일 일찍 나와서 나보고 다리미 잡으라고 한기라. 온 매무새를 여미던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있던 사람은 우찌 허거요? 그 자석 술 때문에 맨날 늦게 출근한다 아니가. 장본인한테도 그리 통보했는겨? 몰라,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은도 진 아지매가 분명히 그리 결정했는기라. 아닐기라요. 어머니가 초를 쳤다.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절대로 선찬이 하면 안 된다 카이요. 그 사람이 전번처럼 제 일자리라고 차고 들어오모 당신 성품에 밀어낼기요. 아니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해도 어머니는 계속 머리를 저었다. 설득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음인지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집에 오면서 들렀거든. 어디를 들렀는겨? 쌀가게 그 영감님. 그래서요? 아침에 나가면서 작심하고 찾아간기라. 혹시 돈 준비 못해도 한 봉지만 외상 달랐고 산모 젖이 안 나와 그런다고 통사정 헌기라.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옳다구나 하고 저녁 참에 또 안 갔건노. 그래서 빈손이란 그 말인겨?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밀린 돈이 얼만데 누가 또 외상쌀을 줄게요?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외상 못 주는 사연이 있더라 그 말 아닌감. 미군 군정청이 농민들한테 헐값에 쌀을 압수해오모 몰입애들이 뒷구멍으로 도리한다 카대. 서울도 대구도 부산도 여기 여수도 다 마찬가지라 그마. 우리 동네 영감님도 그 몰입애한테서 쌀을 사오는 기라. 그것도 현찰로다가. 그러니 아무리 가슴 아파도 뵐 수 없다 카더라. 본래 인정머리 없던 사람이 아닌데 어찌 그리 매정한지 뻔한 바늘구녕 한 게 없는 기라. 알았어요. 그만 씻기나 해요. 근데 여보. 오래오래 벼르기만 하다가 기어코 용기를 내어 나섰다는 듯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장롱 안에 있는 거 그거 요럴 때 해먹으면 안 될까? 장롱 속의 그것은 푸른색 도는 소주 대병을 절반쯤 채운 쌀을 말했다. 이름하여 성미였다. 어머니가 끼니 때마다 10분의 1씩 그것도 숟가락으로 덜어내 병 속을 채운 쌀이었다. 어머니가 저걸 둔 교회에 바칠 유일한 헌물이었다. 아버지의 수입이 미미했으므로 헌금할 돈이 있을 리 마무한 터라 성미라도 제대로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어머니가 쌀 모으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대병 한 병 가득 채워봐야 쌀 한 대 반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나 소요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정성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끼니쌀에서 덜어냈다고 해서 아버지나 동규의 밥그릇이 헐렁해진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 본인의 식사량을 그만큼 줄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완강한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기왕지사 칼을 빼어든 쪽은 아버지였다. 어차피 똑같은 쌀 아닌가 봐. 세탁소 일 허면 더 나올 낀데 그때 채워 넣으면 되는 기고.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이 어머니가 휙 돌아앉았다. 여보. 아버지가 움찔했다. 어머니의 음성에 쇠소리가 묻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성미에 어찌 손을 댈 수 있는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겨? 그리 허고도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는겨? 아니, 그런 신부라서 하느님이 당신한테 지금까지 일자리를 안 주고 있는 기라요. 아니, 내는 당신 조지 말랐다는 얘기 듣고 그거라도 일단. 내는 그리 뭐너요. 그거는 도둑질이니까. 하나님 현물에 손을 댔다 하모 무슨 벌이 내릴지 알기나 해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소주 대병 속에 절반쯤 들어있는 그 쌀을 쏟아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봉지쌀을 구해오면 함께 넣어 밥을 지을 요량으로 삶은 보리를 바구니에 담아 바람 잘 통하는 공간에 매달아 두었는데 그것마저 반 그릇도 채 안 되는 때가 다반사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무청과 배춧잎을 잔뜩 넣고 푹푹 삶아 5그릇, 6그릇으로 불려 내일 아침 끼니까지 미리 마련해 놓곤 했다. 보리죽이었다. 동규는 그 무렵 대충 그런 보리죽으로 연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고정 놀이터는 철도 건널목 근처 공터였다.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수명 다한 철도 침목을 지그지그로 쌓아 놓아서 몸을 숨길 공간도 제법 확보되어 있는 곳이었다. 공화동 8반으로 호칭되던 우리 동네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 각기 집마당에서 고개만 들면 아이들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관심만 가지면 무슨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대충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로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 따먹기, 숨바꼭질 같은 놀이를 하며 하루해를 보냈다. 계집아이는 없고 사내 아이들만 보였다. 그것도 7살에서 8살에 이르면 종고산 쪽에 우뚝 서 있는 요수동교로 등교를 해야 하므로 아침 놀이터에는 모두가 8살 아래 꼬마들이기 십상이었다. 물론 그 고정 놀이터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더러 멀리 다른 놀이터로 옮기기도 했는데 손바닥에 침을 뱉어 2 손가락으로 내리쳐서 방향을 정하는 시기였다. 침 튀기는 곳이 만석리 쪽일 때도 있고 시내 번화가인 여수경찰서 쪽일 때도 있었다. 여수경찰서는 잘하면 먹을 것도 생길 수 있는 중앙시장도 거치게 되어 있는 데다 그보다 오른편으로 꺾어 잠시만 내려가도 사람이 드글드글한 선창가 뱃머리에 이를 수 있어서 구경거리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가는 길목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버티고 서서 소위 말하는 통과세를 부과하는 터여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손이 형이 자진해서 앞장서 주지 않고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석리 쪽은 달랐다. 그쪽도 덕충리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요로나 깡덕으로나 공화동 8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나 안방인 양 이쪽 아이들이 차지해버리곤 했다. 터줏대감 노릇을 8반이 한 셈이었다. 만석리굴 앞은 늘 한가했다. 이용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했다.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사용했지만 그것도 1차선 좁은 굴이어서 일단 들어선 자동차가 밖으로 나와야 반대편 차가 비로소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자동차가 하루 10대쯤이나 될까? 만석리굴은 시내 쪽에 비해 구경거리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확률 100%의 먹을 것이
확보되어 있는 터라 사람만 득시글거리는 선창가보다 실속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만석리굴 부근의 평지에 심어진 목화밭에서 따먹는 명다래며 보리밭의 부드러운 보리싹이며 콩밭에서 서리한 콩대 따위가 아이들이 선호했던 먹거리였다. 그것을 만석리굴 입구에 불을 피워 그슬린 다음 양 손바닥으로 비벼 까르라기를 호호 불어 먹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였다. 뭔가 허겁지겁 삼켜놓고 시장길을 면하게 되면 발동하는 게 호기심이라고 했던가. 그때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컴컴한 만석리굴이 갑자기 쩍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가불자. 뭐? 그렇게 큰 소리 쳐보지만 웬걸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는 아이가 없었다. 하긴 끝까지 따라가 봐야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석리 해수욕장이 덩그마니 펼쳐질 판이었다. 그 무렵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석리굴 속처럼 두려운 공간도 없었다. 먹물보다 더 새카맸다. 어둠의 원흉 같았다. 어둠은 곧 공포였다. 횃불을 만들어 든다든가 성능 좋은 플래시를 소지했다면 모를까. 지척에 서 있는 아이 자태도 구별하기 힘든 새까만 어둠 속을 무슨 배짱으로 왕래한단 말인가. 게다가 만석리굴 속은 귀신들의 소굴이라는 소문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자했다. 그 즈음을 살았던 어른들을 통해 전해지는 괴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모두가 굴 뚫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에 관한 슬픈 귀신 이야기였다. 1929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이고 일제가 이 땅에 시공한 모든 공공시설이 순전히 농산물 수탈을 위해 만들어졌듯 만석리굴 역시 여수 순천 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목화나 쌀을 운반하고 덜어 보관할 수 있는 창고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터널용 전문 특수장비가 개발되지 않아 순전히 쇠망치와 끌, 그리고 목도용 운반 밧줄과 그것을 활용할 일꾼만 무더기 동원했을 뿐이었다. 굴 전체가 흙 한 톨 썩이지 않은 단단한 안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람 손으로 안반에 끌을 박아 돌을 쪼아내는 시기였다. 형무소에서 차출해 왔는지 청색 죄수복을 입은 중국인과 함경도 출신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인원이 3,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충분치 못했다. 비위생적인 꿀꿀이죽 아니면 보리밥 한 덩이에 소금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일꾼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날마다 한 무더기씩 죽어나갈 정도가 되었지만 일제는 그것을 개선시킬 어떤 기미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까지 돌아 3,000명 중 2,000명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석리굴 속을 전전하는 억울하고 불쌍한 귀신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죽어 넘어진 시체들을 일제는 장례식도 관도 없이 근처 땅에 10구, 20구 한꺼번에 묻고 흙을 덮었다. 만석리굴 앞 평지에 뭘 심든 탐스런 열매가 조락조락 열리는 이유도 그때 감회장된 일꾼들 시체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했던 덕춘동 어른들 증언에 의하면 그 억울한 일꾼들이 무덤도 없이 함부로 파묻히고 나서부터 만석리굴 앞에 비만 오면 퍼렁 귀신뿔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했다. 동규를 비롯한 또래 아이들 모두가 만석리굴 앞에 퍼렁 귀신뿔을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햇빛 좋은 날 거울 조각 같은 것으로 반사시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옮기게 하는 빗살처럼 퍼렁 홀령이 마구잡이로 춤을 추었다. 비단 억울한 홀령의 퍼렁 불빛뿐 아니었다.
단단한 안반을 끌로 쪼아 만든 공간의 작은 구멍 탓일까? 굴 속 사방팔방에서 낙수물이 쫑쫑, 뿅뿅, 찔찔, 똑똑 떨어졌다. 굴바닥이 숫제, 물바다였다. 물마른 공간이 없었다. 텀벙텀벙 물속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이들은 만석리굴 속의 수만 가지 낙수물 소리를 퍼렁 귀신이 하소연하기 위해 내는 칭얼거리는 신음소리라고 믿고 있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한시도 쉬는 법 없이 저리도 끊임없이 울며 보채는 것일까.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만석리굴 쪽도 여수 경찰서 쪽도 나가지 못하는 날은 철도 건널목 근처 공터에서 하루해를 보내야 했는데 대체로 멀건 보리죽 한 그릇으로 그 긴긴 하루를 견디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았다. 다른 집 아이들은 점심때가 되면 제 누나든지 이모든지 아니면 제 엄마가 직접 나서서 아무개야 점심 먹자 소리소리 질렀지만 동규의 경우는 그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아이들이 다 불려가고 나면 놀이터가 휑했다. 여수역 뒤쪽 공터였다. 물론 동규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건필이라고 불렀던 동규보다 한 살 더 먹은 아이도 한 명 있었다. 한 살이나 위인데도 키가 작았다. 잘 감지 않은 탓인지 머리에 부스럼 딱지가 자연산 굴 껍질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불면 날아갈 것처럼 깡마른 아이였다. 동규와 양식이 떨어져 점심밥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였지만 건필이는 아예 이름 불러줄 사람 자체가 없는 처지였다. 건필이는 부모 없이 2명의 형들과 함께 기거했다. 아니 집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데다 노만기까지 있어 되레 끼니를 차려주어야 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필이네는 부엌 하나 좁은 마당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제 집을 차지하고 사는 토박이었다. 큰형도 작은형도 돈 벌러 다니는 청년들이었다. 큰형은 배 타는 선원이었고 둘째형은 고무신 공장 직공이었다. 그중에 고무신 공장의 건수형은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집에 놀러온 건필을 찾아 사리밥을 기웃거리는 건수형을 어머니가 불러 세웠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천당에도 갈 수 있다고 항영하는 전도를 했는데 건수형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디요? 호기심이 보였으며 그 주일에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 함께 있던 금순이 누나까지 교회로 인도한 크나큰 실적을 올린 것이었다. 건필이 뱃속에서도 동규 뱃속에서도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진동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그냥 여수역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서로 가는 아스팔트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아스팔트길은 여수경찰서 앞에서 식산은행 건물을 끼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졌다. 삼거리였다. 오른쪽을 선택하여 내리막길로 들어서면 언제 봐도 가슴 뿌듯해지는 진남관이 편안히 누워있었고 바로 그 밑이 여수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름답고 소란스러운 어항이 시네마스코프 영화 화면처럼 길게 길게 펼쳐졌다. 장군도와 돌산섬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드나드는 여객선이며 크고 작은 고깃배들이 흰 갈매기들을 동반하고 입항하기라도 하면 바구니와 큰 함지를 옆구리에 낀 흰옷 차림의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소리치고 웃고 떠들고 마침내 펄펄 살아있는 생선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퍼덕퍼덕 몸부림치고 누가 뭐래도 그쪽을 선택해야 뭐든 얻어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동규와 건필이는 망설임도 없이 정반대인 왼쪽으로 방향을 들곤 했다. 중앙국민학교를 몇 걸음 앞두고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있을 것을 모두 갖춘 알찬 시장이었다. 그 시장을 겨냥했다 하면 건필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자연히 그가 앞장섰고 동규가 어슬렁어슬렁 뒤따르는 형국이었다. 시장옥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앉은 국수집이 목적지였다. 커다란 양은솥에서 끓고 있는 고소한 멸치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자판에 먹음직하게 사려진 국수사리가 뭉치뭉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푸짐한 국수 자판에 비하면 손님이 식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협소할 수 없었다. 긴 나무 식탁 하나에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작은 의자가 그것도 5개밖에 안 되는 옹색한 국수집. 오코가 미평 할매 국수집이었다. 엎디면 코 닿는 곳인데도 그 무렵은 걷기는 너무 멀고 차 타기는 어중간한 곳이 미평이었다. 미평에서 여수로 시집왔다고 해서 미평 할매였다. 앞치마 입은 할머니가 돈 받는 주인이었고 예쁘장한 단발머리 처자가 설거지도 하고 국수그릇 심부름도 하는 보조 일을 맡고 있었다. 이름이 금순이었다. 건필이가 동규를 앞장서 걸음을 빨리 한 것도 왜 빨리 안 따라오느냐고 뒤돌아서서 퇴근한 것도 모두 다 금순이 때문이다. 그녀는 주말이면 거의 건필이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때때로 대청소까지 강행하곤 하는 아주 부지런한 처녀다. 고무신 공장 직공인 건필이 둘째형 건수는 밖에서 금순이가 아무리 설쳐도 끔찍하지 않고 늦잠을 즐긴다. 성, 그만 일어나란께. 건필이가 건수형을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면 야 막내야, 나 좀 더 자게 놔둘래? 안 돼, 꼭 깨우라고 헌께. 누가? 누구기는? 아, 금순이가 왔구나. 눈을 개슴칠에 떴다가 감으며 건수형이 말했다. 내가 급히 보잔다고 해. 시방 바로. 금순이가 마당 쓸던 빗자루를 그대로 든 채 뭔 일로 들어오라 마라 그런디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를 걸어 잽싸게 쓰러뜨린 건수영이 마치 먹이 기다리던 맹수가 그렇게 하듯 그녀를 끌어안고 이불 속으로 잠행해 버리는 것이었다. 오메, 오메 세상에, 옆방의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노망에 갔고 뭐 모른단께? 글도 알면 더 좋아하실 건디. 금순이는 건수형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국수집 앞이 시끌벅적했다. 미평 할머니와 손님으로 온 중년 사내가 싸움 직전에 동물이 그러는 것 마냥 얼굴을 거의 맞대다시피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음에? 점잖은 손님이 왜 그래?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사내가 멈칫했다. 왜 그러다뇨? 그 더러운 손목댕이 어디다가 함부로 들이대냐 그 말이여. 들이대긴 뭘 들이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시방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봐버렸어. 우리 금순이 엉덩짝 슬슬 만졌어? 안 만졌어? 이거 정말 생사람 잡겠네. 그리고 막상 장본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디 왜 할매가 나서서 야단이냐고. 내가 알기로는 손녀도 아니고 조카도 아님성. 그래, 우리 금순이 손녀도 조카도 아니지만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내 이웃이다. 왜?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국수이 장사 제대로 하려면 손님 대접 제대로 하시오. 할매가 연병한 것도 아니고. 뭐 연병? 어메 세상 사람 다 들어보소. 이런 흉측한 놈이 어디 있겠소?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시퍼런 대낮에 국시 한 그릇 시켜놓고 처녀 궁뎅이 만지는 놈이 어디 있냐고. 할머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문제의 사내와 함께 온 넥타이 차림에게 시선을 돌렸다. 손님은 점잖은 분 같은께? 묻는디요. 이 사람 고약한 손버릇 봤소? 안 봤소? 내가 거짓말쟁이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던 넥타이가 입을 열었다. 보고 안 보고가 문제 아니고요. 하도 예쁘게 생겨갖고
처자 몸매가 너무 잘 빠진 것이 유지구만이라잉. 그리고 할머니도 어지간한 분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서로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그냥 넘어가 봅시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께. 그러자 금순이를 추행하던 사내가 국수 그릇을 이만큼 밀어내며 요것이 뭐요? 요것이 똥파리 아니요? 이 집 안 되겠구만. 비위생적이라도 웬만큼 해야지. 이래 갖고 장사 온다고 되레 큰 소리니. 이 할망구 제대로 맛 좀 봐야겠구만. 똥파리를 국수 그릇에서 찾아냈다는 말에 멈칫했던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끌어다 놓고 해짓다 말고 국시 그릇에 무엇이 빠졌다고? 내 놈 눈으로 똑똑히 봐라. 요것이 어째서 똥파리냐? 내 놈 눈에는 멸치똥도 똥파리냐 보이냐? 할머니가 팔을 벌려 멱살을 잡을 기세였지만 사내는 잽싸게 이만큼 물러서며 소리를 꽥 질렀다. 이 할망구가 뭘 잘못 삶아 먹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느냐고? 그러자 넥타이 손님이 할머니 귓가에 대고 말했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잘못 건드려 부렸소. 여그 여수경찰서 수사과 베테랑 형사란께요. 하문, 나도 알고 있었단께. 저놈이 경찰서 형사 나부랑인 거 들어올 때부터 알아버렸어. 그래, 내 놈이 형사면 어쩔 건디? 나를 감옥 잡아 넣을 것이요? 뭘 알기는 아는구만. 일단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면 감옥살이 해야지 별 수 있겠소. 할머니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었다. 벌써 도골은 맹수의 그것처럼 눈동자에 벌건 불이 켜진 지 오래였다. 혼이야, 니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왜 니놈을 모르겠냐. 천하의 못된 놈,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아니냐. 니놈 때문에 감옥 간 우리 독립인사들이 몇 명인 줄 아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시어른이고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거 시장 바닥에 나온지 아냐? 우리 자식들 공부시켜갖고 니 같은 민족의 배신자 때려잡게 헐랐고 국시장사 헌다. 어쩔래? 할머니는 갈수록 기세등등했다. 점점 더 커지는 입가의 허연 거품만 봐도 그러했다.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포악이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다. 안 그래도 심심했던 시장 사람들이 시끄러운 국수집을 나몰라라 외면할 리만무했다.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냥 모여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쯧쯧 혀를 차기도 하고 세상 말세롭구만. 한숨을 푸푸 거르기도 하고 느검엄 요새 세상에는 부모도 없냐? 투덜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구경꾼이 많아지면 질수록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금세라도 할머니를 잡아 넣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경찰서 형사 위력은 금세 자지러드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쪽이 팔려도 크게 팔렸다는 식으로 슬슬 꼬리를 내리던 형사와 넥타이가 순식간에 주랭랑을 쳤다. 시장 사람들은 승자에 대한 찬사에 인색하지 않았다. 아따, 시원하게 잘해 불었습니다. 아문?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불어야 정신을 차리쟁이. 저거들 사람도 아니여. 할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놈이 어떤 놈이었는지 알지요? 알다 뿐이겠소. 외놈들 앞제비 얻은 쪽발인디. 죄 중에 가장 지저분한 죄가 같은 동족 팔아먹은 죄인디. 왜 저런 파람쥐 배신자를 감옥에 안 보내는 줄 모르겠네. 한동안 숨어 지내는 것 같으만 어느새 나와갖고 또 경찰 노릇을 하고 앉았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어쩐지. 해방됐다고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아. 길길이 날뛰는 할머니 옆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몸을 사렸던 금순이가 오메, 너희들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 건필이와 동규를 화들짝 반겼다. 아까 참에 왔는디요. 그랬구나. 근디
일부러 할머니가 듣도록 큰 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점심밥은 먹고 왔지야? 서동규도 건필이도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요, 못 먹었는데요. 힘차게 고개까지 저어가며 복창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쫄쫄 굶었는갑다. 금순이가 또 한 번 할머니 쪽을 봤다. 할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 그녀의 반응은 가차없었다.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그제도 벌써 며칠째냐. 근께요이 아그들이라 오죽이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를 찾아왔겠어요. 쯔쯔쯔. 금순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신용을 하며 아참, 금방 그 손님들이 안 먹고 간 국시가 2그릇인디 그거는 줘도 괜찮을 것 같은디요. 똥파리 빠졌다는 국시 말이냐? 네, 할머니. 그거는 못 먹는다. 네? 진짜로 똥파리가 들었음께. 멸치똥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허그라. 똥파리보다 더 더러운 그놈들이 먹다 남긴 것인디. 미련 갖지 말고 확 부숴불고 우리 아그들은 새국시에 새 국물로 말아주거라. 그날 새벽 동규가 눈을 뜬 것은 젖먹이 동생의 칭을 대는 울음 탓이었다. 그리고 콩 볶는 듯한 총소리를 꿈속이냐 감지했다. 그러니까 너무 깊어 그 질감을 추정하기 힘든 어둠을 갈게갈게 찢는 소리에 맨 먼저 반응했던 것은 동규의 동생이었고 그 다음 차례가 동규였으며 칭얼대는 동생에게 저부터 물린 어머니는 세 번째 셈이었다. 총소리의 진원지는 가까운 고소동쯤이었다. 어메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다. 요것이 뭔 소리인겨? 뭔데? 아버지도 여간 놀라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 총소리 아뇨? 누운 채로 손을 더듬어 재떨이를 끌어당겼다. 간밤에 피우다 꺼놓은 걸련 꽁초였다. 성냥불을 그어댔다. 방안이 얼핏 밝아졌다가 금세 어둠 속에 묻혔다. 담배 연기를 휴 내뿜으며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총소리가 분명한디 이 신새벽에 훈련을 할 리는 맘먹었고 뭔 사건이 터져도 크게 터졌는기라. 아버지 말대로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만 70년 넘게 반란으로 호칭되던 너무도 잔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여수 신혼이에 주둔 중이던 14연대가 제주도 토벌 출두 명령을 동족상전 결사반대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이 여순 반란이었다. 그들은 제주도로 가는 군함에 승선하는 대신 그 새벽에 친일파 민족 배신자들의 집합소인 여수 경찰서를 급습했고 경찰 간부와 그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그 다음날 여수역을 통해 총뿌리를 겨누며 순천으로 진군했다. 그처럼 어둡고 칙칙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예외 없이 새벽이 찾아왔고 찬란한 햇빛이 부채살처럼 펼쳐졌으며 아침을 개눈 감추듯 처리한 아이들이 서둘러 밖으로 튀어나왔다. 춘기라 놀자. 주파라 놀자.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출석부 확인하듯 불러댔다. 그는 친한 친구 건필이 집으로 내달렸다. 건필아 놀자. 그러다가 서동규는 깜짝 놀랐다. 공장에 출근해 있어야 할 건필이 형 건수가 마당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다. 마당에 사람이 가득이었다. 사람만 아니었다. 그곳에 단 한 번도 놓인 적 없는 쌀가마가 5-6개나 쌓여 있었다.
건수영의 약혼자 금순이도 건수영 옆에 바짝 붙어서 있었다. 그녀가 쌀까마 입을 벌리고 건수영이 흰쌀을 대팍으로 퍽퍽 소리나게 퍼냈다. 등급은 할머니들이 자루를 들고 줄을 서 있었다. 오메 요것이 진짜로 쌀 아닌게비요? 근데 왜 공짜로 주는 것이요? 공짜라기보다요. 건수영이 반면에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다. 시청 창고 안에서 푹푹 썩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들고 왔단게요. 여수심이 모두가 쫄쫄 굶고 있는디 창고 안에서 썩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그래서 노나무는 것인께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가서 흰쌀밥 해갖고 마음껏 잡시 뿌시오. 그날 우리는 철로 공터에 모이긴 했지만 늘 하는 땅 따먹기도 자치기도 고상놀이도 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새벽녘의 그 총소리와 관련되어 뭔가 바뀌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놀이 대신 총소리 현장을 찾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스팔트길 양편에 가마니로 덮어놓은 사람 시체도 보았으며 그 시체의 주인공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삐져나온 팔에 입혀진 제복으로 알았다. 그뿐 아니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피범벅이 된 민간인 시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죽어 나자빠진 시체의 거의가 경찰이거나 그 가족이라고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그런 시체를 보지 않으려고 손등으로 눈을 가리며 걸음을 빨리 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왜 그처럼 흉물스럽게 보였을까? 어쩌면 주검 그 자체가 공포이고 괴기한 것인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태극기인지 인공기인지 구분되지 않는 깃발을 저마다 들고 있었다. 어업조합 소속의 업 한 장이 있는 여객선 뱃머리를 지나 서정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목적지는 서국민학교 교정이었다. 그곳에서 대대적인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동규는 그 현장에서 건수영도 보았고 금순이도 보았으며 중앙시장 입구에서 국수 장사하던 미평 할머니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장례에 정리하는 건수영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슴이 뻐근할 정도였다. 기억해보면 막상 여수가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던 것 같다. 순식간에 도시를 장악한 14연대 병력이 여수역에 집결, 기차편으로 북상하고 나서 이틀간은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없었다. 시민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차의 볼륨 높은 멘트가 골목을 쩡쩡 울리게 했던 일이나 무상쌀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아낙네들의 수선스러움 등등을 제외하면 도시는 그처럼 평온할 수가 없었다. 아니, 마냥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정체를 드러낸 경찰관이며 그 가족을 뒤쫓는 완장찬 시민군들이 불어대는 신경질적인 호루라기 소리가 흡사 저수지에 던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역시 간헐적인 것이어서 공포와 혼란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도시가 본격적인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로 변하게 된 것은 화력으로나 수적으로나 그럴 수 없이 막강한 진압군들이 빼앗긴 도시를 되찾기 위해 모종의 작전을 펼치고 나서였다. 말 그대로 육해공 협동작전이었다. 떴다 하면 폭탄부터 내리꽂는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자비한 한포 사격으로 도심을 초토화시켰다. 군함이 2척이나 동원되었으니 말해서 뭐하랴. 여수는 일종의 작은 반도를 이루고 있는 섬 같은 항구였다. 그래서 육지로 통하는 길은 순천 쪽이 유일했다. 외길이었다.
그 외길로 무더기 진압군이 진군했다. 한데 반란군으로 지목되었던 14연대나 진압군으로 동원된 병력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소속 군대였으므로 유니폼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갑자기 군복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묘책이라고 짜낸 게 철모의 흰띠 두르기였다. 그러니까 흰띠를 두른 철모를 썼다면 정부군이고 그냥 철모면 반란군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때 여수에는 철모 쓴 병력이 진압군을 막아내기 위해 주둔하지 않았다. 거지 반 순천 쪽으로 올라가고 여수를 지키는 병력은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쇳덩어리나 진배 없는 구식탱탱한 M1총을 들고 일어선 시민군이 고작이었다. 기실 싸우고 말 것도 없었다.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당연히 흰띠 두른 병력이 대세일 거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작전이 개시되고 만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수 시내에서 흰띠를 두른 병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시민군의 저항이 완강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경무대, 중대의 발표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여수 순천 괴뢰들의 반란은 어떤 방도로든 분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코 공산화에 동조하는 이른바 빨갱이들은 정식 재판 없이도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권에 의해 공표하는 바이다. 그래서였을까? 미군이 남겨놓고 간 최신 화력에다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10배도 넘는 정규군 병사에다 더더구나 오합지졸 시민군의 헐거운 저항을 뚫기는커녕 의외로 많은 병력을 희생당하고 대래 후퇴를 거듭했을 지경이었으니 진압군의 위상이 말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분기탱탱했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혔을 터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가능성이 많다. 만 3일 만에 그것도 수많은 병사를 희생시키고 정말 간신히 여수 탈환에 성공한 정부군이 여수를 손에 넣자마자 도시를 불바다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일종의 보복행위였다. 군인답지 않은 오합지졸 시민군에게 호되게 당한 아픔을 아무 죄도 없는 주민들에게 안갚음하는 격이었다. 멀쩡한 집에 기름을 뿌리고 횃불을 집어던졌다. 집안에 숨어있는 주민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도였다. 흰띠 두른 병사들은 하나같이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갖고 있었다. 여수역 뒤쪽 철도 건너에 살았던 공화동 8반 주민들은 따로 공터에 집합했다. 그래도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서동규 가족도 도열해 있었다. 아버지는 동기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젖먹이 동생을 업은 채 급히 나오면서 주섬주섬 챙긴 보따리를 가슴에 움켜 안고 있었다. 흰띠 두른 군인들은 함부로 총을 쏘아댔다. 실제로 아무 지시 없이 대오를 빠져 달아나는 청년을 겨냥 쓰러뜨리기도 했다. 총 끝에는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대검이 꽂혀 있었다. 늦은 석양이 오동도를 배경으로 하늘을 온통 벌겋게 색칠하고 있었다. 벌써 횃불을 켜둔 군인들이 여럿이었다. 검필이가 동기 옆에 와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오른쪽 끝이었는데 할머니만 혼자 남겨두고 잠시 장소를 벗어난 것이었다. 검필이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우리 건수성 봤냐? 아니, 못 봤는데? 아까 참에 우리 성 잡으러 온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는디 혹시 너희 집에 왔는가 해서. 건수성 왜 우리 집에 오냐? 급하면 너희 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 했는디 안 왔어.
마침내 동균의 가족 차례였다. 그게 뭐야? 아직 새파란 젊은 군인이었는데 반말이었다. 어머니가 옆구리에 끼고 있는 보따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버지만 바라보았다. 그것이 뭔가 허문. 아버지가 대신 설명하기도 전에 총끝에 대검이 불쑥 어머니의 보따리를 찔렀고 오메야.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보따리가 풀리면서 물건이 와르르 쏟아졌다. 식구들이 쓰던 노스저와 책 2권이 전부였다.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과 찬송이라고 해야 옳았다. 예수쟁이야? 군인이 물었다. 네, 예수 믿는 신자인디요. 진작 말하지. 이리로 나와. 그렇게 해서 동균의 식구만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순간 어머니가 깜빡 잊었다는 듯이 몸을 획 돌려 검필이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아이는 누구야?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네, 연년생이라 손이인데도 키가 작아요. 어머니가 검필이를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모르긴 해도 철도부지에 세워졌던 100여 명의 팔반 주민 중 트럭에 실린 대장은 20명도 넘었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 조사가 더 필요한 부류라고 했다.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모자급 위험 분자이므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류라고 했다. 그들을 트럭에 따로 태우는 진압군의 얼굴이 의미심장했다. 고문을 과해서라도 진상을 파헤쳐 보겠다는 의지가 충전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날 14연대 반란군에 동조한 빨갱이로 확정된 사람들은 건수영이 창고에서 불법으로 강탈해온 쌀로 밥을 지어 먹은 사람들이었다. 일단 밥을 먹었다고 판정되면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인지 능력이 없는 철부지 아이들이라고 해서 따로 봐주지 않았고 거동이 불편한 늙은 노인이라고 해서 제외해 주지 않았다. 국가 전복에 앞장선 반역자인 빨갱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국가 원수의 특별 담화 영향이었다. 대검을 꽂은 총으로 위협해가며 1차 분류를 끝낸 인원이 10명도 넘었다. 그 넓은 공터에 덜렁 책상 한 개 가져다 놓고 다리 꼬고 앉은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서슴없이 그 사람들 이름에 빨간 줄을 북북 그었다. 건수영이 나눠준 쌀로 밥을 지어 오랜만에 시장길을 면했던 사람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직결 심판이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최종 심판자였다.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를 그 사람 혼자 결정했다. 그것도 판결과 집행이 동시에 시행되는 판정이었다. 빨갱이로 급조된 10여 명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왜 우리들만 한쪽으로 세우냐고 항의할 겨를조차 없었다. 설마 했다.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을 더 음침한 골짜기로 소문난 만석리 굴 쪽으로 끌고 가 그대로 따다다 총살시키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 찬송 덕분에 살아난 동균의 식구와 어머니가 와라 끌어안아 챙겨준 덕분에 간신히 생명을 건진 건필이 같은 케이스까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인원이 절반이나 될까? 문제의 그 총소리를 접한 것은 동규가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등잔에 불을 켜고 막 숨을 돌릴 때였다. 콩 볶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그 총소리에 피를 튀기며 픽픽 쓰러진 대상이 방금까지도 나란히 서서 조사 같지 않은 조사를 받던 동네 식구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건필이와 동규는 그 다음 날 당장 공터로 나가
또래 아이들을 불러댔고 그 어느 때처럼 고상놀이와 딱지치기와 숨바꼭질을 하며 으스스한 늦가을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의 놀이터는 턱없이 넓고 황량했다. 아이들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인지하면서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아이들은 순진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았다. 순전히 살기 위해 비열해지고 야비해지는 어른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간다고나 할까? 기실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했고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스스로 한가할 줄도 아는 음흉한 아이들. 그랬다. 아이도 어른도 아닌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어정쩡한 별종이었다. 실제가 그러했다. 놀이터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죽어 낮아빠진 시체를 만나고서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은 실로 아이답지 않았는데 그보다 회개한 것이 아이들 마음이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한 탓인지 동규 역시 세상에는 의례 그런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아무런 아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동규는 열심히 뛰어다녔다. 피고지고를 반복하던 코스모스가 늙은 노인처럼 제 앞몸 지탱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낮아빠진 공터는 온통 마른 풀더미로 가득 덮여 있었다. 그 풀더미를 헤치고 다른 박질이라도 할라치면 예사로 만나는 대상이 사람 시체였다. 추적하는 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진 경우도 있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한적한 곳에 버려진 줄에 꽁꽁 묶인 시체도 있었다. 그처럼 깜짝 놀라야 할 시체를 발견하고서도 태연 자약했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는 듯이 동규도 건필이도 공터가 쨍쨍 울리도록 고함지곤 했다. 여기 시체 하나 있다. 누군가 외치면 다른 쪽에서도 여기도 있어. 근디.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다. 근디 여자 시체구만. 여기는 군인 아저씨 같은디? 총도 없고 단도도 없네. 그뿐이었다. 누구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냥 멀리 뛰기 하듯 경중 그것을 넘어다녔던 것이다. 그렇게 죽은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고 다녔던 동규가 으악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것은 발길에 차인 또 다른 시체 탓이었다. 경찰서 앞 중앙시장에서 국수집 하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미평 할매였다. 입안 가득히 머금고 있다가 동규 발길에 걸린 탓인지 목이 꺾이며 주르르 불그죽죽한 핏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순간 동규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식은땀이 질질 흘러내렸다. 그러나 동규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미평 할매가 그렇게 죽어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동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동규나 건필이나 또래 아이들은 그처럼 땀을 삘삘 흘리며 늦가을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건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솔직히 그날 밤 할머니도 만석리굴 입구까지 끌려가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늙어 빠진 데다 앞까지 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머니를 저들이 설마 어떻게 했을까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걱정이라면 할머니가 아니라 진압군과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건수영과 금순이 쪽이었지만
그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리라 단단히 믿고 있는 눈치였다. 비단 건필이뿐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참으로 순식간에 생이별한 가족들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요. 아니고 말고. 누가 뭐라든 일단 현실을 부정하고 보는 식이었다. 얼핏 들어 확인했던 사실도 그렇게 고개 저어대며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대문을 탕탕 두들겨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 누가 학살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형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새삼스럽게 주먹으로 땅을 치며 엉엉 울겠는가. 차라리 꿈꾸는 듯 당분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일단은 편한 방책이었는지 몰랐다. 때마침 배를 타던 큰형이 극적으로 돌아와 주었으므로 건필이가 우리 집의 빌부터 턱없이 모자란 끼니를 비차 옹색하게 나눠야 할 이유가 없었다. 건필이 큰형은 그동안 막내 동생을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거두어준 어머니에게 쌀재료를 선물했는데 잡곡을 썩지 않은 흰 쌀밥만 지어 먹어도 반달치가 넘는, 그 무렵에는 실로 엄청난 양의 쌀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머니는 건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숫째 건필이를 집으로 초치 아침을 함께 먹이고 난 뒤 너희들 내가 와 건필이를 불렀는지 아니? 조용히 묻곤 했다. 예배당 같이 가려고 한 것이구만. 뭐? 동규가 시큰둥하게 답하면 그래 맞다. 바로 그기다. 주일학교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배우면 너희들은 원래가 창창한게 너희들 마음대로 길을 정해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믿고 맡기면 무조건 미래가 활짝 열린다 않카나. 내 말 알겠나? 네, 알아보려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동안 맘먹고 준비한 지폐 2장을 두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 환산해서 1,000원짜리 가치를 지닌 지폐였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보통 큰돈이 아니었다. 요거는 하느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이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헌금부터 바치고 친구도 만나고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래라. 네, 어머니. 건필이와 동규는 동시에 화답했다. 하지만 동규나 건필이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착하고 선하고 순박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착하고 선하기는커녕 그토록 교활할 수가 없었다. 물론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지폐에 국한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들의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일환이라 해도 그처럼 가까운 피부치로부터 그처럼 빨리 배신을 당하리라 상상조차 못하는 것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말로 설명할 것도 의논할 것도 없었다. 그냥 이심전심이었다. 일단 집에서 나서면 곧바로 중앙시장 입구 근처 잡화점으로 직행했다. 다른 일반 전방보다 물건도 많고 값도 헐한 일종의 도매점 같은 가게였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그 지폐 한 장이면 눈깔 사탕 중 오다마로 불리던 입에 넣으면 하나 가득 차버리는 엄청 큰 사탕이 2개였다. 동규와 건필이는 그 오다마로 거의 한나절을 무지 행복하게 보냈다. 사탕을 바싹바싹 오드득 깨지 않고 입안에 머금고만 있으면 1시간 넘어 2시간까지도 넉넉히 즐길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달콤한 사탕 맛이 동규의 정서를 그토록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 목숨이 예사로 취급되는 그 잔인무도한 폭력이 동규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끔찍하게 폭력이 가해졌으면 저토록 얼굴이 진이겨질 수 있으며 윤곽이 무너져 떡반이 될 수 있으며 김치국물처럼 그것들을 흥건한 핏물로 적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동규와 건필이는 그 심란스러운 역겨움을 터무니없이 큰 오다마로 위로받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단맛을 더 오래 음미하기 위해 혀 놀림마저 절제하며 행여 달을 쎄라 조심조심 하던 주일 아침에 그 짜릿했던 행복감이라니. 어머니가 일찍이 섬겼던 교회는 오사카로 통하던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무심코 올려다보면 곧바로 십자가부터 눈에 들어오는 청색 돌로 지은 웅장한 예배당이었다. 동산 교회였다. 당시 교회는 공공연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빨갱이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과 한통속인 평화지역이 곧 예배당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을 두었다는 그 자체가 국가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그리 틀린 판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기라도 하면 다림질에서 구김살을 없앤 산뜻한 나들이 차림으로 보란듯이 두툼한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낀 채 거리를 할보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기상은 높았다. 솔직히 1948년 늦가을은 그들 세상이었다.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진압군이며 충원된 경찰들이 10분 활용했던 대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은 사회 정화에 큰 몫을 하는 증언자였고 파수꾼이었다. 누가 14연대 반란군을 소리질러 환호하고 그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는가 지목하는 역할이었다. 물론 기독교인이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일반인 중에 그 역할을 다 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 증언만큼 간단 명료한 것도 없었다. 관련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뭔가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구구하게 말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지적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초조사도 신문도 없었다. 그냥 그대로 총살이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어이없게 희생된 억울한 인원만 수천 명이었다. 아니,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기독교인의 역할은 지대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선택된 부류였다. 그래서 가슴도 어깨도 빳빳하게 펴고 다녔다. 순전히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학살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들의 손가락질 한두 번에 수십 명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방패였고 자랑이고 빛이었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특권 그 자체였다. 건필이나 동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교회로 향하는 길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더구나 입안에 턱없이 큰 오다마까지 물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저것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도 목적지는 금세였다. 하지만 한쪽 볼이 불룩불룩하게 솟아오르게 한 채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도 교회에 바쳐야 하는 헌금을 도둑질해서 구매한 사탕이라 더욱이나 그러했다. 그렇다. 아드득 아드득 깨물어 순식간에 없애기는 너무 아깝고 건필이와 동규는 마주보다 말고 싱긋 웃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금방 통했다. 서슴없이 빨던 사탕을 뱉어내어 가게에서 얻어온 기름종이에 2번, 3번 감싼 뒤 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증거 인멸이었다. 야, 너희들 왔구나.
누군가 등을 쳤다. 범죄 현장을 들키기라도 하듯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면 성준이 형이 화들짝 웃고 있었다. 동규나 건필이는 아직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6학년 졸업반이었다. 유년 주일학교 학생회장이었다. 체격도 단단하고 얼굴 역시 잘생긴 편이어서 특히 여자아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선배였다. 그는 특별히 동규를 좋아했다. 그 무렵 지역별로 나누어 3개의 팀의 어린이 성가대 경연이 있었는데 성준이 형은 우리와 같은 공화동, 감문동 팀이 아니라 고소동, 종화동 팀이었는데도 야,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노래 불러라이? 우리는 공화동 8반에 사는디요? 그냥 고소동이라 해불어. 누가 조사할 것도 아니고 마침 2명이 부족해 분께. 그때야 비로소 알았지만 건필이는 노래를 청승스럽게 잘했다. 목소리도 좋았지만 음정은 더 좋았다. 건필이의 음악성이 합창단 중에 단연 돋보이게 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독창 역할도 건필이로 대체되었고 어쩌면 건필이 덕분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얘기가 아닌 영광스러운 우승도 성준이 형 팀이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성준이 형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건필이와 동규를 앞세우고 선창가로 내달렸다. 선창가 골목에 자리 잡은 짜장면 집이었다. 성준이 형의 단골이었다. 동규도 건필이도 그때 처음 먹어본 요리였다. 입에서 살살 녹았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공짜가 아니었다. 성준이 형의 주문이 따로 있었다. 아니,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숫제, 명령이었다. 그 짜장면 값의 10배를 훔치는 일이었다. 선창가에는 성준이 형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어물 상회가 있었다. 멸치, 오징어, 마른 생선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제법 규모가 큰 가게였다. 성준이 형 작은어머니가 늘 앉아있곤 하는 안쪽 자리에 돈개가 있었다. 늘 지폐로 가득 찬 돈개였다. 성준이 형이 제 작은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어 뭔가 일을 꾸며내는 동안 동규와 건필이가 돈개를 열고 성준이 형이 원하는 만큼의 지폐를 꺼내는 아슬아슬한 임무였다. 돈 훔치는 일은 주로 건필이가 했다. 동규는 늘 막만 보았다. 건필이는 정확하게 성준이 형이 지시한 만큼의 지폐를 확보하고 태연자약하게 골목 어귀에서 성준이 형을 기다렸다. 아따, 니 잘해본다이. 어쩌면 액수가 요렇게럼 딱 맞아보냐? 머리라도 쓰다듬어주면 건필이는 그냥 먼 산을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누가 그랬던가. 동계를 뒤지던 건필이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었다. 안 그래도 돈이 비곤해서 벼르고 있던 성준이 형 작은어머니가 건필이를 붙들고 앉아 꼬치꼬치 캐물었다. 언제부터 얼마나 훔쳤는지, 훔친 돈은 어디다 썼는지 겁을 주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며 실랑이를 했지만 신통하게도 건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니 요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경찰서로 넘겨갖고 콩밥 묻게 할 것인께 그래도 괜찮겠냐? 사실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조마조마했던 사람이 성준이 형이었다. 겁에 질린 건필이가 입을 열어버리면 당할 사람은 성준이 형뿐이었다. 참으로 낭패스럽고 고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필이는 성준이 형이 뒤에서 조종한 실제 범인이라는 사실을 끝내 실토하지 않았다. 정말 경찰서로 인계된 건필이가 한나절 반에 석방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입은 참을새로 꼭꼭 잠겨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겁을 주고 뺨을 때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는지 한동안 휘휘 풀린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애를 먹을 정도였다. 그날 성준이 형이 건필이를 와라 끌어안으며 말했다. 건필아, 고맙다잉. 네가 진짜 소년 영웅이란께. 네 그 의리 내가 꼭 갚아줄 것이여. 알아부르째?